가운데 지금 서울의 기온은 8.7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 9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종 10도, 대전 11도, 광주, 대구, 독도 13도, 강릉 14, 부산과 울산은 15도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량이 다소 많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안개가 꽤 짙었는데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좀 옅어지긴 했지만 대기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안개가 낀 곳이 많고요. 특히 대기 상황은 강원권, 부산, 경남, 제주도 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오늘 종일 나쁨 단계의 대기질 예상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8.7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시작합니다.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를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문을 열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공통 질문이죠. 이번 한 주 가장 뜬 인물, 진 인물부터 해봅시다. 최민희 전 의원 먼저. 네. 뜬 인물 유시민. 네, 등장하자마자 핫합니다. 이게 이틀 전에 등장했는데 벌써 그 해당 동영상 조회수가 50만 회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빠른 속도인데 예.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JTBC 인터뷰한 게 110만 회를 넘어갈 때 그 속도를 추이를 봤는데 그거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시민 작가의 강점은 규정,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긍정적 규정을 절제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과제형 인간이다.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생존자. 이것도 우리가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자 등으로 표현한 게 정확했고 예. 또 하나는 선대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선대위는 안 간다죠? 예. 저는 선대위는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식, 지원하는 방식도 절제된 방식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동영상 조회수가 뜬 인물이 유시민이다.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 아예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정치평론을 재개했다. 네.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제 이게 화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꽤 좀 대중적 파급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가요? 뜬 인물은 맞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사과하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 편에 들었던 게 유시민 전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그런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안 신경 된다고 봅니다.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동안의 활동 경력이나 이미지 등등으로 봐서 유시민 작가는 중도층용은 아니죠.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걱정하는 지점이 뭡니까? 이낙연 후보가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데 자기 지지층.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이 비주류가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의외로 여론조사 해보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대와 그리고 민주당의 친문 핵심 지지자들에게 뭐 영향이 있다 이런 거지. 거기에 중도는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애초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참 우리 정치사를 놓고 보면 파란만장한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인물이에요. 아니 근데 이 욕심 없이. 인생 역정 자체가 일반 또 다른 정치인이나 이분들하고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88년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몇 년 하다가 독일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와서 베스트셀러 책 쓰고 뭐 평론 조금 하시다가 일절 정치 활동 안 할 것처럼 하더니 2002년 노무현 후보 시절에 쓰던 정치평론을 전부 중단하고 그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뛰었고. 후보 캠프가 아니고 국민참여정당. 정당으로 해서.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뭐 당도 쪼개기도 많이 쪼개고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또 파란만장의 정기를 또 은퇴 다시 또 하고 문제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치 이제 비평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또 그 내용을 금세 말을 바꿔서 다시 참여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이재명 후보가 말을 과거에 했던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많이 바꾸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 오버랩 되면서 겹치는 게 저는 진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하지. 김종인 위원장 보세요. 말을 얼마나 뒤집었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뇌 아닙니까? 뇌. 그런데 무슨 그거 평론하다가 안 하다가 할 수도 있지. 그게 뭡니까? 최민희 전 의원의 금주의 뜬 인물 얘기가 벌써 5분 6분까지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핫한 인물입니까? 넘겨봅시다. 김병민 대변인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정치적 유불리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뜬 인물 허경영 씨를 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V 토론이 곧 시작이 될 거예요. 대선 후보. 근데 여론조사 지지율 5%가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의석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로 TV 토론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 제3지대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있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막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번 주에 뉴스를 달궜던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허경영 후보가 과거에 했던 황당한 얘기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에게 회자됐던 내용들도 있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저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금주의 진인물 누군진 모르겠지만 노재승을 추천하고 끝까지 서포트한 국민의힘 내부 실력자. 누군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누구예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힘이 세요?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재승 위원장이 그만두고 나서 총체적인 책임을 들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국민께 이 송구한 마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네. 권성동 의원이 추천한 건가요? 글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추천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세간에는 이준석 대표의 추천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이분을 칭찬하는 글도 올리고 그래서 뭐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정확하게 인사 추천이라는 건 의원님도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변인이 모르는 게 오더라도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한 사람이 추천인 것인지 여러 사람이 추천인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재승 얘기는 우리 후반부에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김병민 대변인 이번 주에 가장 진인물. 문재인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왜요? 집권당의 후보에게 부인당하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점점 세집니다. 오늘이었던가요? 어제였던가?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이런 발언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게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그동안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역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마스크를 하나 사줬냐, 소독약을 한 개 주기를 했냐, 이런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역 그 자체라기보다는 방역 정책에 대한
후속 지원, 그렇죠.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 나왔던 발언인데요. 네.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전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보이는 모습들을 거듭 보이게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지게 되는 건 현직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라. 지금 이런 면으로 따지면 정말 국민의힘은 그 비교할 대통령도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 후보조차 DJ를 쫓아가고 DJ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아직도 대통령들이 DJ도 그렇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은 두 분이 감옥에 있다 보니 그 말할 대통령이 없으니까 박정희 그 60년대 대통령 된 분을 계속 끌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40%를 넘나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이 그럼 국민 동의를 받고 있느냐 아니기 때문에 예. 새롭게 민주당 후보가 된 사람은 누구든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특히 그 청렴한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돈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청와대도. 이런 부분들은 칭찬받아야 하고 새로운 이정표 세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제발 쫓아가시고 예.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네, 때문에 이건 네. 객관적 사실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작이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쭉 있어 왔던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한 게 G7 국가나 이런 나라들이 GDP 대비 코로나에 따른 지원금을 몇 % 정도 썼는지를 쭉 숫자로 비교하면서 한국은 정말 귓구리만큼밖에 안 썼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라고 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까지 살짝 지금 건드린 상태예요. 네. 요 대목에서 아까 우리 그 양당의 정책 책임자들 만나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당장 그 손실보상에 대해서 서로 뭐 25조, 50조, 100조 막 서로 막 이게 나오는데 요걸 좀 확실히 해달라고 쭉 제가 했거든요. 요 관련된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 잠깐 좀 들어보고요. 요 얘기 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100조 원 제안에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위해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받으니까 또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을 바꾸면 그러면 표 찍어주면 돈 그때 가서 주겠다 이런 취지의 유혹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뭐 이제 청취자분들도 거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만 다시 요약해드리면 말이죠. 사실 김정인 위원장의 100조 얘기도요. 이미 재작년 말에 나온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 당시 이제 당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 100조 정도가 필요하다.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금으로 만들든지 당장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하자라는 주장을 당시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했던 바가 있고요. 이번에 다시 100조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 과정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 50조 정도 손실보상금을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는 쪽으로 가다가 여기에 국민 동의가 부족하면 전폭적 손실보상부터 하자는 식으로 전환한 거고요. 그러다 이제 얘기가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 단추가 안 끼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기가 떨어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집권하시더라도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낮게 보지만
야당과 의논하지 않고 민주당과 의논하지 않고 100조 못 만듭니다. 아, 그건 물론이죠. 네,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뭐 검토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고 이럴 사안 아니다라는 저 말은 총기가 떨어지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00조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건 대선 공약이 된 거예요. 과거에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했던 말은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여당에 대한 촉구고. 이거는 이제 공약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50조 얘기를 다시 했고요. 이양수 대변인이 그거는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100조건 50조건 할 생각이 없는 거다. 그냥 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50조 100조 이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이분들 다 빠지시고 김기현 대표랑 윤호중 대표가 만나서 정책위 의장 합석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위드 코로나 일부가 후퇴하면 또 직격탄을 맞는 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하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논의하시면 될 일입니다. 김병민 대표님. 네, 몇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주장은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초 그리고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선대위원장 시절 코로나 위기가 커졌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그 당시 했지만 다시 한번 꺼낸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50조 공약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위험에 너무 크게 노출되고 있으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된다면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50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럼 이 50조 얘기를 왜 꺼냈을까? 지난 여름 8월 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당의 비전 발표회를 나갔던 당시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긴급 플랜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김종인 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엇박자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두 번째 바로잡아야 될 거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에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위기를 충분히 다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될 만큼의 손실보상을 못 해줬던 거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조 원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할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면 될 일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 얘기를 말로만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집권당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이 내용을 여지까지 방치하고서 정치적 물타기, 정쟁용으로 이렇게 수사적인 성격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양수 대변인이 100조 얘기 나왔을 때 아니다 50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50조가 아니, 제 맞고. 말이 그 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얘기고요. 이양수 아닙니다. 대변인이랑 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니, 잠시만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후보의 예를 후보는 들면 50조 공약이 맞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면 그럼요. 100조가 네, 필요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아니 100조는 논의된 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0조를 얘기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좋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후보가 말한 50조가 현재 우리 당 입장이다라는 네, 취지예요. 네. 그런데 이 100조를 던지면서 공약화하고 이 부분이 뭐를 반박하는지 잘 모르겠고. 공약화한 적이 그다음에 없다니까요. 또 하나는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집권하면 좀 아까 나온 그 인서트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집권하면 100조를 해서 하겠다는 거지. 표현이 그거예요. 하겠다는 거지. 여당하고 합의하고 자기들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를 부정하시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거꾸로인 것 같은데 50조를 하자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이든 아니면 20만 원이든 주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게 그랬었죠.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대통령도 안 받고 그죠? 정부가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50조
그 두텁게 지원하는 거. 이게 기재부의 나왔어요. 그동안의 입장이니까. 그리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은 청와대에서도 두텁게 지원하는 쪽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재명 후보만 빼고 야당과 청와대와 기재부가 다 두텁게 지원에 동의하는 거죠. 개념상. 액수는 차이가 나죠. 액수는 차이가 나지만 개념상 동의하고 있는 바이니 그 50조를 대선 이후에 하지 말고 즉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를 예, 들고. 예. 그러면 야당은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10조 더하자, 20조 더하자 이랬을 때 국가부채 높아진다고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50조를 더 하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100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받았을 때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럼 국가부채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국가부채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요 답만 하세요. 얘기를 할게요. 국가부채 부분.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아니요. 네. 좀 아까 저 얘기할 때도 끼어드셨어요. 자, 근데 전 허용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가 50조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 코로나 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부채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국가부채가 아닌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일단 주자는 거잖아요. 정부 예산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0조 필요하면서 주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좀 더 뭘 마무리하시죠. 아니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주장입니까? 아니 그리고 국가부채를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난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부채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선적인 것은 세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그러면 겁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예산이 다 통과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 중에 예. 정부가 6조를 편성했는데 30조로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원점 회복을 시키는 거의 전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구조 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뭐 한 몇십 조가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권당이고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충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소수 야당이고 지금 현재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고 정부가 이 세출 구조조정 등에서 손실보상 등에 얼만큼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내용이 진전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추경을 빨리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은 국회가 마음대로 합니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거기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갖고 의회가 열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설득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적 수사관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을 빨리 하는 게 기재부는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는 예, 홍남기 말씀하십시오. 부총리에 대해서 기재부에 예를 들면 하다 안 되면 적어도 100조가 되면 일정 부분은 국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한다 만다 이건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 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자 그랬을 때 이 편성을 정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기재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그건. 기재부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예산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자. 정부가 안 한다는 걸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지난 본예산 편성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지역화폐 등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유사한 내용들의 이 예산들이 정리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역할 노력한 것 아닙니까? 예. 제일 그래서 증액이 확실히 됐죠. 제일 그거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의 돈을 다 덜어내고 정말 어렵고 힘든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돈을 주자는 게 야당의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그건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죠. 왜 다르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의 두분 지역화폐 말씀. 예산 일부가 들어간 거 하고 그다음에 50조 100조를 하자는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50조에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홍남기 부총리한테 계속 편성을 해달라 그래도 이건
덩어리가 더 커요. 그거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안 해줄 때 야당이 정말 하고 싶으면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 홍남기 총리가 여기까지 버티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양쪽에 다 논리적으로 어떤 딜레마적 상황을 갖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우선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나라 국간지기가 돈줄을 꽉 움켜쥐고 안 놓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래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딜레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야당에서 아니 정말 당장 할 의지가 있으면 빨리 당정 협의부터 하라. 이 말에 좀 궁색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반면도 야당은 이 많은 국민들한테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선거 국면에 실제로 돈이 풀리면 이건 괜히 여당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딜레마 상황. 분명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선거 국면에 유불리에 따진 딜레마는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인터뷰를 해보면 좀 아까 원희룡 예. 본부장도 선거 때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게 야당으로서는 또 숙명과 같은 딜레마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 총선 상황을 보면 지난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지급하다 어쩌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성사됐냐?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면서 기재부가 움직였거든요. 그때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으면 기재부도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이게 이렇게 여야가 나눠져서 싸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서로 또 양당의 관계자들은 상대를 향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엔 좀 답답한 대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 분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위기에 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다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더 크게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비판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숙명이고요. 저는 위드 코로나 호텔을 그렇게 쉽게 전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아니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들이 이거는 언론도 해야죠. 너무 심한 게 예. 오늘 미국이 12만 명 확진이고요. 사망자가 1,800명입니다.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고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도 예. 이렇게까지 언론이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일정하게 각오한 부분이 있잖아요.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메꿔야지. 저는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이 정도가 더 악화되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나 방식이 무조건 영업 제한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데 언급된 바는 제3차 유행 때 했던 방식이 제일 효과 있었다라는 언급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아니요. 정부가 그랬다고. 그거는 저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 예. 그다음에 콘서트. 대규모 4,000명씩 들어오는 콘서트. 이런 거에서 방역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만 피해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적 접근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 드리면서 집권당과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루속히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외쳤지만 정부는 강행을 했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내용을 또 질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부와 집권당의 후보 그리고 정당이라면 목소리는 같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소리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제각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여권 사람으로 분류될 텐데 또 영업 제한 같은 방식으로 돌파하는 건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부 토론은 주로 이 정책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미처 못 다뤘기 때문에 후반부에 우리 그 얘기를 좀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고요. 1시 28분 향해 가고 있네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신다면 정체는 먼저 한남대교부터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되고요. 천안 부근부터 천안 휴게소 쪽으로는 7km 구간 막힙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도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 부근부터 송내까지 밀리는데요. 이 사이에 장수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김포부터 자유로까지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도 이제는 화도 부근에서 서종, 양양에서만 답답합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경 정체는 오후 5시와 6시 사이 최대를 보이겠습니다. 밤 9시를 지나면 모든 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